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주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민숙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예쁜데요. 주말에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실까요? 저의 주말 계획은 밀려있던 일을 하는 것과 또 의뢰인을 위한 출장 업무가 예정되어 있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양육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힘써야죠. 주말에도 계속해서 바쁘시군요.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활기차게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통 청문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누가 말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한국인 여성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던 폴란드 항공기가 카자흐스탄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3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출발한 폴란드 항공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비행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이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가피하게 채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지 못한 채 중도에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서 5시간이나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가족과 함께 탄 여성 A씨가 범인인데요. 이 A씨는 기내에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타고 있던 다른 한국인 승객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죠. 바로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진이 당시의 현장 상황인데요. 이 한국인 승객의 전원에 따르면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난동과 욕설을 3시간 넘게 계속하여서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승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직접 제지하고 제압하는 장면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제압을 당한 상황에서도 욕설과 고성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의 현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면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요. 결국엔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 왜 그랬던 걸까요? 예, A씨는 비상착륙 직후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확인했더니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더라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주 카자흐스탄의 한국 대사관 측이 A씨를 인도했는데요. 당시 이 직원의 대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경찰로 인계된 다음에도 계속 주무셨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하였고요. A씨는 결국 한국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기내 난동이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인 경우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폴란드 항공인 만큼 폴란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향후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 당시 상공이었고 비행기는 폴란드 국적의 항공기이고 카자흐스탄에 착륙을 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법만 적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예,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될 수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항공기 소속의 국가법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이 행위자, 이 A씨 여성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국적이 한국 국적이다 보니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 있고 그 밖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하와이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법령이 적용되어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항으로 인하여 승객들이 비행기가 연착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하여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승객에게 그 피해도 개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난동으로 인하여 회항하였고요. 연착이 발생하였고 이 연착으로 인하여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어떠한 연쇄적인 손해가 발생할지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레이건 암살 미수범도 치료 감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 이 최원종 측의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요. 어쩌다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온 건가요? 예, 24일에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살인 예비, 그리고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원종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최원종 씨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사실 호인을 하였다. 이 때문에 심신미약만 인정하였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단순 심신미약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암살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정신질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 감호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이러한 선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원종 씨에 대하여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만 인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당시 2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을 했어요. 예,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즉 작년 8월 3일이었죠. 최원종 씨는 오후 5시 56분경 경기 성남시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하여서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9명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죠. 이 과정에서 인도에서 2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최원종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최원종이 1심에서부터 줄곧 심신상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1심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 인지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심신상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현병으로 피고인이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였고요. 또 심신미약은 인정합니다만은 정신병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위험성을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감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심신상실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인정할 것인지가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의 반발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그렇죠. 유족 측들 특히 그 2명의 사망한 여성의 유족 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혹은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원심의 문제다라고 하여서 결코 피고인에 대한 조금의 감형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항소심에서 지금 변호인의 입증 계획은 이러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부분만 인정했던 그 감정의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 증인을 신청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감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증인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거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여성이 근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까요? 예, 2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 차인 한 직원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 휴가를 쓴다네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여러 가지 사진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를 쓴다 라고 연락을 왔다 라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해당 직원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A씨는 6월 1일에 출산이니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 휴가를 당장 4월 22일부터 쓰겠다라면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지 내용 중에는 전 직장에서도 임신 사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협박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해당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임신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면서 임신 사실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거짓말까지 했군요. 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직원은 A씨에게 출산이 6월 1일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승인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하면 총 90일을 사용해야 하니 저는 7월 20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 7월 21일부터는 복귀할 수 있다. 사장님은 나라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장님의 손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근로의지는 확실하니 출산 휴가 후 복귀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직원이 출산일 전후로 45일씩 휴가를 쓰겠다라고 하고요. 사장님은 월급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을 보셔야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최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다면은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에 유급휴가 지원도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만 다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옮겨가게 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60일의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40일 된 사람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을 올린 사장님이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알아봤더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예, A씨도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한 지 40일 만에 메시지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라고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협박과 같은 위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사 변호사로부터 뭐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으로 이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처음부터 본인의 임신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생활하는 여성이 고용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 규정상으로는 임신 여성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되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 직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본인의 근로의지는 분명하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찌되었든 지금 입사 3개월까지는 수습사원 신분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당초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가 자신의 근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직원들조차 배를 보니 임신한 것도 같은데 임신한 거 아니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한 부분, 무엇보다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에게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상에 어찌 보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 사견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무고죄 실형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불거진 건가요? 네, 2022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소개팅 앱을 통하여 여성 A씨와 남성 B씨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A씨는 돌변하였습니다. 네. 나는 강제로 3회의 성폭행을 당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B씨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재직 중인, 즉 B씨가 재직 중인 회사 측에서도 재직 중인 직원이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에 피소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측은 이 해당 B씨에 대해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경찰,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조사 결과 진실은 바로 남성 B씨의 편이었습니다. 즉 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네. 이러한 무고 사실이 드러나자 남성 B씨는 여성 A씨에게 나는 무고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요. 네. 민사소송을 재판한 재판부는 결국 여성 A씨에 대하여 무고가 맞다. 따라 남성에게 적정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여성 A씨에 대하여 무고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여성 A씨는 재판부로부터 무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진실이 밝혀졌습니다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합의하에 맺은 관계였다는 것 완벽히 대척점에 놓인 주장이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무고죄의 사실을 밝히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고소를 당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고소를 했던 고소인은 당연히 무고죄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네.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혐의
없음의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일단 고소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고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요. 또 설령 허위의 사실임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나는 무고야, 즉 없는 사실 만들어내서 고소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무고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는데요. 허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경우에는 바로 이 무고의 고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요약하면 허위 사실을 고소하면서도 나는 무고로 고소한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무고로 처벌 가능합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해당 남성은 나중에는 무고죄인 게 드러났지만 재직 중에 성폭행 신고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성범죄라는 게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뭐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해당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합의의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여성이 무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는 현재의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네. 실제로 이 해당 남성은 유죄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낙인을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설령 자신은 무고하다고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저 사람은 성범죄자라는 중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고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피고인 한 번 의심받기 시작한 고소를 당한 사람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세입니다. 현실입니다. 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을 받게 하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등의 성범죄도 그렇지만 무고죄 또한 굉장히 중한 범죄에 맞는 거죠. 예, 성폭행의 대표적인 죄가 강간죄이죠.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고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 중에서도 무고하게 고소한 대상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에 따라서 무고죄 형량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범죄가 은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혹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네. 그러한 성범죄에서 무고를 했다는 건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무고죄 역시 특히 성범죄, 강간죄에 대한 무고죄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요, 변호사님, 최근 이러한 무고죄 관련 소식, 또 무고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판례 법리가 도입되면서 단지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 있어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우후죽순 늘어났죠. 그와 더불어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 발생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고 그중 성범죄로 인한 무고는 전체 무고 비율의 4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되는 세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얼마 전에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면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네.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여 강간미수로 경찰에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인 여성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이 강압적으로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에 내가 황급히
피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의 사무실 내부 CCTV가 공개되었는데요. CCTV를 봤을 때는 도저히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과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즉, 이 A씨는, BJ는 그 대표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에 사무실을 돌아다니더니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를 아주 편안하게 피기도 하고 가방에서 립글로스를 꺼내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느긋한 모습은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대표의 사무실로 왔는데 그 다시 온 날의 CCTV를 보더라도 대표의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듯 껑충껑충 뛰기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긴 것이죠. 네. 알고 봤더니 해당 대표 남성의 입장에 따르면 나에게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라는 피해 여성의 요구가 있었고 노력해보겠다라고 답을 듣더니 대표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저렇게 껑충껑충 뛴 것이다 라고 된 거죠. 네.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결국 이 여성은 징역 1년 6개월의 무고죄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법정 네.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술에 일관성 없다. CCTV 등에서 보았을 때 무고죄의 피고인인 여성의 진술과 너무 상치된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검찰의 구형인 1년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1년보다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계속 무고죄는 정말 무서운 범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처벌 수위는 무고죄가 중범죄라고는 할 수 없는 수준 같습니다. 앞서 본 사건도 징역 8개월, 이번에도 1년 6개월형. 왜 그런 걸까요? 예, 고대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네.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위험한 악이 바로 무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무고, 이 말 자체가 헷갈리실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무고에는 무자는 무녀의 무자입니다. 그리고 고는 고소할 때 고자인데요. 즉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무녀의 말만 듣고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바로 이 무고라는 것인데요. 무고죄, 즉 고소사건을 담당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본다면 무고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뜻하지 않게 고소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만약 무고죄를 무조건 실형이고 혹은 중형으로 수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권 보장과 무고죄의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사이에 그 경계에서 지금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무고죄와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의 세태를 보았을 때에는 단지 피해자의 말만을 가지고 처벌된 예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의 고소가 급증한 부분도 있죠. 이런 점 따진다면 무고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인력, 검찰의 인력, 변호인의 인력, 여러 사람의 인력이 한 사람의 고소인의 말로 투입되는 걸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단순히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형벌사법권이 부당하게 소비되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고소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이 성관계 놀이 요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학생들은 8살 여학생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라면서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시고 또 놀라고 화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연 일어난 일인가 하셨을 텐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문이 올라오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고요? 예, 24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15일 초등학교 고학년의 남학생 무리들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네. 신고는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공지문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라면서 회유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12살, 13살 남짓한 어린이들 아닌가요? 그렇죠. 어린이가 5, 6학년이면, 하는 말이라기에는 예. 좀 너무 과하다 싶긴 한데요. 예, 그 정도 말이죠. 그래서 네. 피해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항의하자 남학생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되니 엄마랑 같이 다니지 않는 너희가 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차에서 내린 불과 8살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놀이터로 유인한 후 자신들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보자 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깜짝 놀란 어린 여자아이가 얼른 도망쳐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가자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라고 계속 무릎 꿇고 요구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있었다라는 것이 입대위 측의 입장입니다. 나이만 빼놓고 보면 완벽한 그냥 범죄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공지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은 집값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좀 쉬쉬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사실을 공론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례적이긴 하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값 떨어질세라 쉬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를 공지한 이유는 글 서두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공개의 이유였습니다. 네. 더불어서 교육청에 대하여 가해 학생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등 내용의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가해 학생들의 행동 명백히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학생들 초등학교 5, 6학년이라고 알려졌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쯤 되면 소년범 이야기 나오고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 얘기 나와야죠. 네. 다시 한번 소년범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년범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하고요. 이와 다르게 우범소년은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은 10세 이상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뭐 무리지어 다닌다거나 밤늦게 다닌다거나 그런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생이죠. 따라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아니라거나 혹은 다른 연령의 학생까지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네. 한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슈였는데요. 14세 미만이면 그럼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형법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일 때 아무런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느냐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즉 소년법에는 보호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소년인 경우, 촉법소년인 경우 형법상 형벌의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소년법상의 1호 내지 10호 처분에 해당 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특히 어떨 경우에 1호 처분이고 어떨 경우에 10호 처분인지 모호할 수 있겠지만 결국 범죄의 중함 정도이겠죠. 마냥 경미한 범죄이고 다시 재범할 우려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분류심사원에 있는 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1호 처분, 즉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범죄가 너무 중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선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라면 구호 처분 혹은 시포 처분을 소년원을 보내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이 소년 보호 처분 보니까요, 정말 1호에서 10호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구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년 보호 처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10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심사원에 있는 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처분이에요. 몇 호 네. 처분 받고 싶니? 이렇게 하면 1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는 거죠.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는 범죄 소년과 같이 감호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인데, 이러한 2호, 3호, 4호 처분은 같이 병과하여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 6호 처분은 사실 치료감호 처분인데요. 학생이 여러 가지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성 물질에 있다고 하면 치료감호 위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심하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1호 처분, 3호 처분, 4호 처분, 6호 처분 계속 선처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년부로 사건이 온다 하면 도저히 되지 않겠다, 9호 처분으로 단기 혹은 10호 처분을 장기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소년의 나이에 해당하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상황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 범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속된 이야기로 봐주기 어렵다 하면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의 여학생을 유인하여 실제로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인 경우에도 해당 소년에게 소년원 6개월의 소년 보호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와 다르게 고등학생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생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강간하고 이후에 피해 학생에게 알몸 사진까지 요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선처의 요인이 없다라고 하여 형법상 실형을 선고하였고요. 다만 소년인 특성상 장단기형, 즉 장기 7년과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촉법 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 조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민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던데요. 미성년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미성년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해자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해당 미성년 아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죠. 이 때문에 가해 학생의 부모 혹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보호 감독의 책임이 있는 선생님 혹은 다른 보호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많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20여 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추행한 초등학생, 즉 가해 학생도 초등학생입니다. 네. 이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례가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해 학생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20여 차례 강제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가해 학생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보호처분 사건, 즉 소년법상 사건이 끝나자마자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피해 학생 본인은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피고는 누구로 지정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13세의 가해 초등학생이 피고로 지정되었고요. 더불어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도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해서 체육관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드렸습니다. 때문에 체육관에서 가해 학생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관장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인 초등학생 13세 남학생은 민법 753조의 미성년자 책임 능력 조항에 따라서 도저히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지 않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책임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었다. 특히 체육관의 책임자인 관장에 대하여도 가해 학생을 보호 감독할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학생에 대하여는 500만 원, 그리고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연령 제한을 두고 소년법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이다 보니 처벌보다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소년 범죄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규정할 때와 지금의 촉법소년의 연령의 나이대를 보았을 때는 당시에 비해선 정보의 공개 정도나 혹은 그 소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향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하향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범죄 형량 자체가 중한 범죄이란 이유만으로 갑자기 형법상 처벌을 받는 형사법정으로 가기도 하고요.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상 법정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례의 구체성에 맞도록 해당 법정을 배정하는 것이, 즉 형법이나 혹은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이미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도 소문이 났고요. 그 학생 부모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대로 전학을 가도 될까요? 전학을 가는 것은 가해 학생의 가족들의 판단이죠. 네. 그런데 피해 학생들 측에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학을 가달라 혹은 이사를 가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사적 합의의 영역이니까 가능하고요. 네. 다만 강제적으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가는 형법상의 영역은 아닙니다. 즉 법정에서 전학을 가시오라는 주문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폭에 따라서 강제 전학 조치 이것은 가능하지요.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 마냥 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 간 강제추행 같은 이런 성범죄 관련 소식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아동 간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해보면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죠. 일단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피해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피해를 배상받고 혹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게 마련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가해 학생이 소년이라면은 소년의 교화 가능성, 개선 가능성을 재판부는 항상 지켜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 형량이 내려지지 않고 바라는 만큼의 합의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혹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만은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성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저 성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주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글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봐야 되고요.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종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재범이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맞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현명한 대책이 뭔지는 성인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대리 주차하다 시비중 추돌 사고 발생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자의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경비원이 왜 입주민의 차량을 이동시켰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여의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인 안모 씨가 아파트 앞 30m 길목에 있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하여 벤츠 차량을 몰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 그날따라 후진을 하면서 7대 그리고 다시 직진을 하다가 5대를 들이받는, 즉 총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안 씨의 진술을 들어봤더니 안 씨는 아침에 후진을 하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나버렸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걱정이 매우 크다라고 하였고요. 은퇴 후에 17년 동안 아파트에서 쭉 근무를 했는데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며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경비원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대로 확인이 되는 사안인가요? 예, 경찰 조사에서 안 씨 경비원께서 하신 말씀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비원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후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브레이크를 다시 밟았더니 오히려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직진했다는 거죠. 즉 전진 기어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앞으로 나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더니 후진할 때나 혹은 급가속해서 앞으로 나갈 때에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은 차가 후진, 전진하는 와중에도 계속 브레이크 등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피해 차량이 12대라 피해 보상 액수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문제는 경비원이 몰았던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 보험 보상이 어렵진 않을까요? 결국 보험이 과연 적용되는지가 문제죠. 네. 일단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차주와 그 가족이 가능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해당 경비원은 차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죠.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비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보험이 되는가,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은 아닌가 문제 되겠지만 알고 보았더니 해당 경비원은 용역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파견 근로자 신분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화재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 놓았다, 가입해 놓았다면 그나마 보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 실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 보상 등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급발진에 대한 부분이라면 차량을 만든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 하자 문제죠.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급발진 여부, 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감정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경비원의 대리 주차가 사실은 불법이라고요. 예. 이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보험으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하여 대리주차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비원 대리주차가 어엿한 불법임에도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대리주차가 여전히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보면 1975년에 준공된 588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세대당 한 대인 588대 뿐인 것이죠. 네. 결국은 사실 지금의 세태에서는 한 세대당 자동차 한 대를 가진 집이 잘 없죠. 서너 대를 가진 집까지 있다 보니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거죠. 네.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대리주차를 위해서 차량의 열쇠를 계속 경비실에 맡겨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취재진들이 찾아갔을 때에도 경비실에
차량의 열쇠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마다 경비원들이 가로로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직접 운전하거나 밀어서 빼주는 일 등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원들조차도 결코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아파트 단지에도 벤츠 차량 등등의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도 많이 운전되어 있고요. 따라서 자칫 운전 실수를 하다가는 오히려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차를 밀어주는 것도 보통 고령의 경비원들을 보았을 때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경비원들도 결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때문에 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관례처럼 경비원이 대리 주차를 한다고 해도 차주가 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받기도 어렵고요. 또 아파트 주차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다양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